13. 여자 목동 마르셀라 이야기의 결말과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 해가 동쪽 발코니로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사냥치기 6명 중 5명이 일어나 돈키호테를 깨우러 와서는 아직도 그 유명한 그리소스토모의 장례식을 보러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모시고 가겠노라고 했다. 돈키호테는 다른 일을 할 생각이 없었던 터라 일어나서 산초에게 즉시 말을 준비하고 안장을 얹으라고 일렀다. 산초가 부지런히 채비를 끝내자 모두 서둘러 길을 나섰다. 4분의 1 내과도 못 가 오솔길을 가로지를 때쯤 그들을 향해 검은 모피 조끼를 입고 머리에 삼나무와 맛이 쓴 협죽도 꽃으로 화환을 만들어 쓴 목동 5-6명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모두 호랑가시 나무로 만든 굵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여행복을 아주 잘 차려입고 폼이 있어 보이는 2사람이 말을 탄 채 그리고 그들을 모시는 3명의 하인들은 걸어서 오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면서 어디로 가는 길인지 묻고 모두가 그 장례식에 가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모두 함께 가게 되었다. 말을 탄 사람 중 1명이 자기 동행에게 말을 건넸다. 이봐요, 비발도 씨. 우리가 좀 늦더라도 이 장례식을 보고 가는 건 잘하는 일 같소. 목동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그 죽은 목동이나 그를 죽인 여자 목동 같은 진지한 얘기로 미루어 보아 이 장례식은 분명 대단할 것 같으니 말이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발도가 대답했다. 장례식을 본다면야 하루가 아니라 나흘이 늦어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그들에게 대체 마르셀라와 그리소스토모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었다.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오늘 새벽에 이 목동들을 만났는데 모두 이런 슬픈 복장들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무슨 연유로 그렇게 입고 가는지 물었더니 그들 중 한 사람이 마르셀라라는 여자 목동의 기행과 아름다움 그리고 이 여자에게 구애한 많은 사내들의 사랑 이야기와 그리소스토모의 죽음을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장례식에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끝으로 페드로가 돈키호테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도 다시 해줬다. 이 이야기가 일단락되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건 비발도라는 사람이 돈키호테에게 이토록 평화로운 땅을 그런 식으로 무장을 한 채 다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돈키호테는 대답했다.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업이 이와 다른 모습으로 다니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허락도 하지 않는다오. 안락하고 즐거운 생활과 선물과 휴식은 저 겁 많은 궁정의 신하들을 위해서나 있을 뿐 노고와 불안과 무기는 오직 세상 사람들이 편력기사라고 부르는 이들을 위해 개발되고 만들어진 것이라오. 미천한 이 몸은 가장 미흡하나마 그 편력기사들 중 하나라오. 이 말을 듣자마자 모두 그가 미쳤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 미쳤는지 좀 더 확인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의 광기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비발도가 그 편력기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영국의 역사나 사료들을 읽어본 적이 없소? 거기에 보면 아서왕의 유명한 업적이 쓰여 있다오. 우리 에스파냐 로만세에는 아르투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등장하는 그 왕 말이오. 대영 제국에서는 이 왕이 죽지 않고 마법으로 까마귀로 변했으며 때가 이르면 자기의 왕관을 잡고 왕국을 다스리러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공공연히 알려져 있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까마귀를 죽이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 아니겠소? 이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그 유명한 원탁의 기사라는 기사제도가 생겨났고 돈 란살로테 델라고와 히네브라의 여왕의 사랑 이야기 또한 조금도 틀림없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오.
이 두 사람을 중매해준 사람이 바로 정직하고 현명한 시녀 킨타뇨나였소. 여기서 우리 에스파냐에서는 널리 알려져 많이들 부르는 영국에서 왔던 란살로테만큼 귀부인들의 섬김을 받은 기사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로만세가 탄생된 것이라오. 이 노래는 이 기사의 사랑이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했는지, 또 무후는 얼마나 혹독하게 이루어져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그때부터 기사도라는 게 손에 손을 거쳐 세상 여러 곳으로 널리 퍼져나간 것이라오. 이 기사도로 업적을 쌓아 유명해진 분들이 있으니 용감한 아마디스 데 가울라와 그 뒤 5대까지 이어지는 아들 손자들이라오. 그리고 용사 펠릭스 마르테 데 이르카니아와 그 어떤 칭찬으로도 모자랄 티란테 엘 블랑코,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고 말하고 듣는 무적의 용사 돈벨리아니스 데 그레시아가 있어. 이것이 편력기사라는 것이고 내가 말한 수행이 기사도라는 것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은 보잘것없는 인간이오만 이 기사도를 업으로 삼는 자이며 내가 하는 일은 앞서 이름한 기사들이 한 것과 같은 일이라오.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운명이 부여하는 그 어떤 모험에도 내 힘과 내 한몸을 내던질 굳은 결의를 품고 모험을 찾아 이런 인적 없는 고적한 들판을 헤매고 있는 것이라오. 그의 말을 듣자 일행은 돈키호테가 미쳤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했으며 그를 지배하는 광기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그들은 놀랐고 그의 광기에 다시 한번 놀랐다. 신중하면서도 명랑한 기질이 있는 비발도는 얼마 남지 않은 길을 즐겁게 가자는 생각이 들었다. 장례식이 거행될 언덕에 이르자 그는 돈키호테에게 미친 소리를 더 짓거릴 기회를 주고 싶었다. 제가 보기에 편력기사님, 기사님께서는 지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들 중 하나를 수행하고 계신 듯합니다. 저 카르투오파의 사제들도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주 힘들 수 있어. 우리 돈키호테는 대답했다. 하지만 세상에 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틀림이 없다오. 사실 병사가 대장이 명령한 것을 실행에 옮긴다고 해서 그 병사가 명령하는 대장보다 못하다는 법은 없지요. 그러니까 내 말은 성직자들은 지극히 평화롭고 고요하게 이 세상에 복을 내려주십사 하느님께 빌지만 군인들과 기사들은 성직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얘기요. 지붕 아래에서가 아니라 노천에서 견디기 힘든 한여름의 햇살과 살을 애는 한겨울의 얼음을 온몸으로 이겨내며 우리들의 칼과 팔로 땅을 지켜낸다는 거요. 그러니 우리는 신의 사도들이자 이 땅에서 신의 정의를 실행하는 힘이라오. 그리고 전쟁이나 싸움과 관련한 모든 일은 땀 흘리고 애쓰며 노력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 일을 직업으로 삼는 자들은 고요한 평화와 휴식 속에서 힘없는 자를 돌봐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더 고생할 수밖에 없소. 그렇다고 편력기사라는 직분이 은둔 생활을 하는 성직자의 직분만큼 좋다는 의미는 아니며 또 그런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요. 다만 내가 그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훨씬 힘들고 훨씬 애먹고 훨씬 배부르고 목마르고 비참하며 누더기에 이도 득실거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요. 지난날 편력기사들이 기사로 사는 동안 숱한 울분을 겪은 건 분명하다오. 어쩌다가 어느 기사가 자기 팔의 힘으로 황제 자리까지 올랐다면 그건 그 사람이 흘린 엄청난 피와 땀의 대가인 것이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만일 마법사나 현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소망은 무너지고 희망까지 사기당하는 꼴이 된다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편력기사들이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답니다.
그건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하고 엄청난 모험을 해야 할 상황이 되어 돌진하는 그 순간에 절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와 같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가호를 비는 게 의무인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귀부인들이 자기들의 신이라도 되는 듯이 그 여인들에게 진심으로 가호를 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무래도 무슨 이단적인 냄새가 나는 행동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오. 다른 식으로 가호를 청한다면 그건 편력기사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니 말이오. 편력기사가 대접전을 벌여야 할 때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 앞에 있듯 그녀에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자기에게 도움과 보호를 내려주십사 부탁이라도 하듯이 부드럽고도 사랑스러운 눈길을 돌린다는 것은 이미 편력기사의 관습과 상례가 되어 있다오.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기사는 입속말로라도 진심으로 가호를 비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소이다. 이런 예는 기사 이야기에 무수히 나온다오. 하지만 이것을 두고 기사들이 하나님께 가호를 빌지 않는다고 해석해서는 아니 되오. 모험을 수행하면서도 기도할 시간과 장소는 충분히 있으니까 말이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다시 말을 받았다.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기사소설에서 수없이 읽은 내용입니다만 두 기사가 서로 말을 주고받던 중 한마디에 분노가 끓어오르면 말머리를 돌려 서로 거리를 두고 멀찍이 섰다가 다짜고짜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 다시 만나러 옵니다. 달리는 와중에 그들의 귀부인에게 가호를 빌더군요. 이런 대결에서 한쪽은 상대의 창에 찔려 말 궁둥이 위로 쓰러져 죽고 상대편은 말갈기에 매달려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간신히 면하더군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호를 청할 여유를 가진다는 것인지 도무지 저는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을 달리고 있을 때 자기 귀부인에게 가호를 청하는 대신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더 마땅할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저는 편력기사 모두에게 일신의 가호를 청할 귀부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사랑에 빠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 말은 사랑하는 귀부인이 없는 기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별이 있는 것과 같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사랑 없는 편력기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기 때문이라오. 만일 사랑 없는 기사가 있다면 그는 정식 기사가 아니라 가짜로 취급받았을 것이요. 문을 통해 기사도의 성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날치기나 도둑인 양 담을 넘어 들어오는 듯 말이오.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말을 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용감한 아마디스데 가올라의 동생 돈 갈라오르는 가호를 청할 만한 뚜렷한 귀부인이 없었다고 읽은 것 같은데요. 귀부인 같은 것이 없었는데도 아쉬워하지 않았고 아주 용감하고 유명한 기사였다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돈키호테는 이렇게 대답했다. 여보시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여름이 되는 것은 아니오. 그뿐만 아니라 그 기사는 비밀리에 사랑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 자기에게 좋아 보이면 몇 명의 여자든 사랑할 수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로 그 사람도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이지. 여하튼 그 기사는 마음의 주인으로 한 여인을 모시고 있었고 그 여인에게 아주 은밀하게 자주 가호를 빌었다는 연구가 있어. 그는 은밀한 기사가 되는 게 좋았다고 하더이다. 모든 편력기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져야 되는 게 기사도의 원칙이라면 그 남자가 말했다. 나리께서도 기사 수행을 하고 계시니 그럴 수 있겠네요. 나리께서 돈 갈라오르처럼 은밀한 기사가 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지 않으시다면 저희 일행과 제게 그 귀부인의 이름과 고향과 신분과 아름다움을 밝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귀부인께서도 나리 같은 훌륭한 기사의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돈키호테는 크게 한숨을 쉬고 말했다. 달콤하면서도 나를 아프게 하는 그분이 내가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과연 좋아하실지 어떨지는 분명히 말할 수가 없소. 다만 그토록 정중한 질문에 답하자면 그분의 성함은 둘시네아이고 고향은 라만차에 있는 엘 토보소이며 신부는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니 두말할 것도 없이 공주요. 그 공주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것이 아니오. 시인들이 자기 여인들에게 부여하는 불가능하고도 가공적인 아름다움의 자질들이 그녀에게는 실제로 있으니 말이오. 그녀의 머리카락은 황금이며 이마는 엘리세오의 들, 눈썹은 하늘의 무지개, 눈은 태양, 볼은 장미, 입술은 산호, 이는 진주이며 목은 하얀 석고요. 가슴은 대리석, 손은 상아에, 피부는 눈처럼 희다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분의 정결함이 감추고 있는 부분들은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바로는 오직 신중함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소이다. 혈통과 가문을 알고 싶은데요. 비발도가 말했다. 이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옛 로마 명문가인 그루티우스나 가이오나 스키피오는 아니고 지금 카탈로니아의 몽카다나 레케센도 아니며 발렌시아의 레베이아나 비아노바나 아라곤의 팔라폭스나 누사 로카베르디 코레이아 루나 우르레아 포스 또는 구르레아 카스티아의 세르다 말리케 멘도사 또는 구스만 포르투갈의 알렌 카스트로 파이아 메네스는 더욱 아니오. 라만차의 엘 토보소 가문으로 앞으로 올 시대에 가장 이름이 있을 가문의 시작이 될 것이오. 이에 대해 내게 반론을 제기하지 마시오. 세르비누가 오를란도 군대 전승 기념비 밑에 써놓은 아무도 이것을 옮기지 마라. 롤당과 결투할 자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조건을 안다면 말이오. 제 가문은 라레도의 카초핀인데 그 사람이 말했다. 라만차의 엘 토보소 지방과 비교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그런 성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어찌 그런 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오. 돈키호테가 반문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가고 있었고 그래서 사냥치기들과 목동들까지 우리의 돈키호테가 얼마나 돌았는지 알게 되었다. 단지 산초만이 태어날 때부터 그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인이 한 말을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믿기에 망설여졌던 점이 있다면 그건 그 아름답다는 돌시네아 델 토보소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토보소 아주 가까이 살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이름이나 그런 공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다가 그들은 높다란 산 두 개 사이론 난 골짜기에서 20명쯤 되는 목동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검은 양가죽 조끼를 입고 화관으로 장식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어떤 것은 송백으로 또 어떤 것은 삼나무로 엮은 것이었다. 그들 중 6명은 여러 가지 꽃과 나뭇가지로 덮은 관을 들고 왔다. 사냥치기 중 하나가 그것을 보고 말했다. 저기 오는 사람들이 그리소스토모의 시신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저 산의 발치에 묻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아이들은 좀 더 빨리 도착하려고 걸음을 재촉했는데 도착했을 때에는 마침 관을 땅에 내려놓고 그들 중 4명이 날카로운 곡괭이로 단단한 바위 옆에 무덤을 파는 중이었다. 그들은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돈키호테 일행은 관을 들여다보았는데 관에는 목동 복장을 한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치신이 갖가지 꽃으로 덮여 있었다.
비록 죽었지만 살았을 때에는 미남의 몸도 멋졌을 것으로 보였다. 관에는 글을 빙 둘러 책 몇 권이 펼쳐져 있거나 덮여 있었고 종이들이 많이 있었다. 이를 보는 사람들이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기묘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 침묵은 시신을 운반해온 사람들 중 하나가 동료에게 말을 건넬 때까지 계속되었다. 암브로시오, 잘 보게. 여기가 그리소스토모가 말한 장소인지 말일세. 자네가 고인이 유언으로 남긴 말을 어김없이 지키고 싶다고 했으니 말이야. 이곳이 맞네. 암브로시오가 대답했다. 여기서 내 가엾은 친구는 자신의 불행을 내게 이야기하곤 했네. 여기서 인간 종족의 불구대천 원수인 그 여자를 처음으로 봤다고 했어. 여기가 또한 정직한 사랑의 마음을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 고백했던 곳이었다고 했네. 그리고 마르셀라가 그 친구를 무시하고 환멸을 안겨준 곳이며 그가 비극적이고 비참한 삶의 종지부를 찍은 마지막 장소이기도 했네. 그래서 여기에다 그 많은 불운을 기리고자 영원한 망각의 심연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한 게지. 그러고 나서 그는 돈키호테 일행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동정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는 이 육체는 하늘이 자신의 불을 끝없이 채웠던 영혼이 들어있던 곳입니다. 바로 그리소스토모의 몸입니다. 그 친구는 재주가 유별했고 예의범절에서는 독보적이었으며 용모는 출중했고 우정에 있어서는 불사조였습니다. 한없이 관대하고 교만함이 없이 진중했으며 명랑 하나 전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에 있어서는 1인자였으며 불행에 있어서는 비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증오를 받았고 존경했지만 멸시를 받았습니다. 맹수에게 구애했고 대리석에게 정을 구했으며 바람을 쫓아 달렸고 고독에게 외쳤으며 배은망덕한 자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얻은 것은 한창 나이에 죽음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앗아간 건 한 여자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녀가 영원히 살아남도록 무척 애를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종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줄 것입니다. 자신을 땅에 묻은 뒤에 그것들을 모두 태워달라고 제게 부탁하지만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태운다면 그대는 그 종이의 주인보다 더 혹독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는 셈이 될 거요. 비발도가 말했다. 도리에 어긋난 일을 유언으로 남긴 자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며 해서도 안 될 일이오. 만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만토아의 시성이 유언으로 남긴 것을 그대로 실행했더라면 그것은 큰 실수였을 거요. 그러니 암브로시오, 그대 친구의 몸은 땅에 묻을지라도 그분이 써놓은 것들을 망각 속에 묻어서는 아니 되오. 친구가 상처를 받아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 신중하지 못하게 고지고대로 해버리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보다는 그 글들을 살려두고 본보기로 삼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마르셀라의 잔인함을 알게 하여 그와 같은 낭떠러지에 2번 다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떻소? 나와 여기 우리 일행은 사랑한다 절망한 그대 친구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고 그대의 우정이 깊다는 것도 알며 죽게 된 사형과 목숨을 끊을 때 남긴 유언 또한 알고 있소. 이 통곡할 만한 이야기로 마르셀라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소스토모의 사랑은 어땠는지, 그대의 우정이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알 수 있었지. 그리고 사랑에 미쳐 고삐 풀린 듯이 눈앞에 있는 길만 달리다 보면 결말이 어찌 되는지도 알 수 있었소. 우리는 어젯밤에 그리소스토모가 죽었다는 것과 이 자리에 묻히리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호기심 반, 동정심 반으로 가던 길을 돌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이렇게 오게 된 거요. 이러한 우리의 애도와 선의의 대가로 오 진중한 암브로시오, 간청컨대 그 종이들을 태우지 말고
그중 몇 장만이라도 내게 줄 수는 없겠소? 그러고는 목동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손을 내밀어 제일 가까이 있는 몇 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을 보고 암브로시오가 말했다. 이미 집은 것들은 예의상 드리기로 하지요. 그러나 남은 것들을 태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비발도는 무엇이 쓰여 있는지 보려고 얼른 종이 한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절망의 노래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암브로시오가 그 제목을 듣더니 말했다. 그게 이 불쌍한 친구가 쓴 마지막 글입니다. 그걸 들으면 이 사람이 그때 얼마나 불행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무덤을 파내려면 시간이 걸리니 읽어도 되겠습니다. 기꺼이 읽겠소, 비발도가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으므로 그를 빙 둘러섰다. 비발도는 분명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